네, 자, 여러분, 앞 시간 이어서 98페이지 5번 문제 보겠습니다. 98페이지 5번. 자, 법률행위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있는데 1번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는 당사자 추인이 있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예, 여러분, 절대적 무효는 추인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강행법규 위반이라든지 또는 뭐 선풍기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코 추인할 수 없다. 그럼 추인할 수 있는 무효는 어떤 것이죠? 상대적 무효에 해당되는 107조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하고 108조 통정의 표시의 무효, 그 두 개밖에 없죠. 107조, 108조 이것이 추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해서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 경우 제3자로서 보호받으려면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한다 했는데 여러분 비통착사강의 무효처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앞 시간에 했죠. 그런데 거기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면 제3자는 선이이기만 하면 되고 무과실까지는 요하지 않습니다. 선이이기만 하면 되고요. 무과실까지는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 2번에서 지금 표현한 앞부분 설명 뭐 예를 들면 병의 채권자 병의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갑이 을에게 재산을 꽤 빼돌렸는데 이 가장 양수인의 채권자가 예를 들면 뭐 정이랄까요? 이 병은 가장 양도인의 채권자였고요. 일단 발단은 갑이 자신의 채권자의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재산을 빼돌렸는데 가장 양도했는데 그 가장 양수인에게도 채권자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양수인의 채권자가 이 을 앞으로 넘어온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다. 라고 하면요. 이 정은 108조 2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되느냐. 여러분 특히 통정의 표시에서 제3자 개념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통정의 표시의 무효는 당사자의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때 그 제3자 있잖아요. 물론 선이냐 악이냐 하는 것은 일단 차치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따지고 일단 제3자 개념이 되려면 통정의 표시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라야 돼요. 통정의 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제3자인데 물론 몰랐다면 선이 알았다면 악이가 되겠습니다만은 바로 가장 양수인에 대한 가압류권자 가압류 채권자 제3자이냐 아니냐 제3자다. 또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자가 선의 같으면 이제 보호가 되는데 이자에게는 그 누구든지 선의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3자는 선이기만 하면 되지 굳이 무과실까지는 이것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요하지 않습니다. 네, 자 됐고요. 2번 정답 3번 보통 우편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 기간 내에 도달했다고 추정할 수 없고 네, 여기서 이제 보통 우편으로 나오느냐 아니면 내용 증명 내지 등기 우편으로 나오느냐 구분해 주시고요. 보통 우편으로 보냈는데 일정 기간 내에 반송되지 않는다 해서 그 무렵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추정되느냐 추정되지 않는다. 도달로 추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며 그 다음 이제 보통 우편 대신에 앞에가 이제 내용 증명 우편 내지는 등기 우편으로 나오면요. 일정 기간 내에 반송되지 않고 있으면 그 무렵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그런 판례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소송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109조 즉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송상 화해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민법 상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요, 공법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은 것이 원칙이다. 아까 했죠, 그죠? 뭐 비진의 의사표시도 공법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듯이 착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그 밑에 우리 사무관 문제, 작년 문제, 자 6번 보겠습니다. 민법 제108조에 규정한 통정 의사표시에 관해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1번 가장 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그 파산 관제인, 자 여러분 파산 관제인이라는 사람이 뜨면 단어 딱 뜨면요 제3자 해당한다라고 여러분 동그라미 쳐도요
지장이 없습니다. 뭐 앞뒤를 문구를 이렇게 교묘하게 비틀어 가지고 제3자의 개념에 해당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고 이렇게 내지는 않고요. 일단 파상관제인 나오면 일단 제3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여러분이 판단하셔도 돼요. 제3자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2번 지문 아까 했던 겁니다. 네, 108조 통정의 표시는 채권자소권에 해당될 수도 있고 역시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 그 2번 여러분 읽어 주십시오. 중복됐어요? 자, 그 2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의 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 주소권의 대상이 되고 채권자 주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의 표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그 다음에 3번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의 채권자가 위 채권에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는데 위 채권의 양도 계약이 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허위 표시를 알지 못한 채권자는요 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어때요? 옳은 표현입니다. 옳은 표현이고요. 자 여러분 제가 옳은 표현이고요. 자, 해설에 여러분 밑줄 좀 작업 좀 하시죠. 오른쪽 99페이지 위에서 조금 내려오면 해설 3항에 보시면요. 거기 자 3항의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줄에 보면 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양도된 후 하고 쭉 나오죠. 양수인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해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는데 그 보증금 반환 채권이 양도 계약이 허위 표시에서 무효일 때 과연 그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그 채권자가 10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이렇게 적극 해당한다. 네, 거기까지 밑줄 딱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설명 잠시 해보면 이 내용이죠. 자, 일단 자 이때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병이 임대인, 네? 그 다음에 이제 갑이 임차인. 그럼 임차인은 이제 기간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에게 뭐 할 수 있습니까? 보증금 반환 채권 행사할 수 있죠. 보증금에 대해서 돌려달라 반환 채권 행사할 수 있잖아, 그죠? 예, 좀 줄일게요. 보증금 채권 있잖아, 그죠? 그런데 이 갑이 뭐냐 자신의 또 다른 어떤 채권자에 의해서 지금 어떤 집행당할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A라는 자에 의해서 집행의 위기에 놓여 있으니까 이 갑이 어땠습니까? 자기 집주인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를 했어요. 을 앞으로 가장양도 거짓으로 양도를 했습니다. 양도를 했더니 이 가장양수인의 채권자가 어떻게 한 겁니까? 이 가장양수인의 채권자가 이 가장양수인의 채권자니까 이제 정이라고 할게요. 이 정이 자 을이 갑으로부터 가장양도된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이 정이 어땠습니까? 압류 및 추심 명령이어야 돼.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다라는 거죠. 추심 명령을 받은 이 채권자단 말이죠. 자, 당연히 제3자에 해당되느냐? 통정의 표시를 기출해서 새로운 이해관계 변자, 기억자로 바꿔집니다. 제3자에 해당하고요. 물론 얘가 몰랐다면 이 갑의 집주인 병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을 이 갑이란 자가 임차인이 자신의 채권자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친구들과 짜고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장양도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모르고 당연히 을에 권리인 줄 알고 압류 및 추심 명령에 의해서 이러한 집행을 한 이런 채권자 몰랐다면 뭡니까?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었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하면은 뭐 이해는 좀 빨리 여러분 되지 않겠습니까? 문장 읽으면서 이제 판단하시는 것보다는요.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지문이고요. 4번 통정한 허위 표시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한 자. 역시 제3자에 해당한다. 제3자에 해당하는데 위와 같이 믿은데 과실이 없어야만 이 소리는 무과실이어야만 108조 제항의 선의 3자에 해당할 수 있다. 틀렸다. 여기 한 번 더 나온다.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선의이기만 하면 되지 무과실까지는 요건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00페이지에 밑에 5번, 8번인가요? 번호가 8번이죠? 이것도 여러분 중복, 자, 체크해 두시고 풀어 주십시오. 다 설명된 거예요. 지문 딱 보시면 다 설명된 것이고요. 자, 9번도 한번 풀어봐 주시고, 자, 9번. 자, 9번 해 주시고, 체크해 주시고. 9번이 어디에 있어요? 101페이지 밑에 9번. 예, 자, 체크해 두시고. 이거 뭐 너무 중복이 많이 됐네. 2번 지문이
틀리고 정답이네요. 네, 자, 그 다음에 103페이지. 조금 이제 여러분 중복된 문제들이 많아서 103페이지 제일 밑에 12번 한번 보고요. 법률행위 무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표시되거나 상대방에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이것도 이제 무효죠. 네, 동기의 불법으로서 무효가 됩니다. 자,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가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볼 수 없다. 틀렸습니다. 무효입니다.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 동기가 반사회 질서적인 경우 당연히 무효가 되죠. 네,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자, 2번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위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표의자가 진위 아님을 알고 했다. 비진의 의사표시 그대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효력이 없다가 아니고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알았다는 것은 누굽니까? 상대방 얘기죠.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가 된다는 건 표의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가 되는 것이죠. 자, 3번 통정의 표시 당사자는 선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나 선의 제3자는 당사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여러분 이 통정의 표시의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했을 때 이것은 가장 양도인 양수인 그 다음에 처음에 강제 집행하려고 했던 이 채권자 이런 자들이 이 제3자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지 선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제3자가 오히려 당사자에게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거죠. 그건 무방하다. 그 다음에 4번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는 원칙적으로 그 일부를 무효로 하는 게 아니라 137조 그렇죠?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일 때는 원칙적으로 전부를 무효로 본다. 일부 무효의 법리,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일 때는 원칙적으로는 전부를 무효로 본다. 그렇죠? 다만 무효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으라 의혹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로 보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만은 원칙은 일부 무효일 때는 전부를 무효로 보는 게 원칙이다. 네. 자, 13번도 중복이고요. 자, 이제 뭐 중복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자, 자, 16번 볼까요, 여러분? 16번. 15번. 106페이지 15번. 번호가, 저한테는 잘 식별이 안 되네요. 15번입니다. 의사표시나 법률행위 무효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했는데, 1번.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과실일 때는 취소할 수 없다. 이 중자가 들어가야 되죠. 그냥 과실일 때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고 중과실. 자, 109조. 그 다음에 1번 X. 그 다음에 2번. 공서양속 위반. 이게 뭐 당연히 103조 위반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뭐 당연한 그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의미죠. 저기 선반 재공사 이렇게 제가 썼는데 자, 선풍기 반하는 거 있잖아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 법률행위. 그 다음에 자,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반사회질서의 법률. 제 103조에 반하는 법률행위. 아예 그냥 대놓고 조문 103조에 위반된 법률행위. 그 다음 공 이거 뭡니까?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 그죠? 그 다음에 이 사회적 타당성을 잃은 법률행위. 사회적 타당성을 잃은 법률행위. 타당성을 잃은 법률행위. 이거 다 같은 말이죠. 다 같은 말. 예. 선반 재공사. 이거 제가 암기하라고 앞에 동그라미 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암기 안 하셔도 되죠. 암기하시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출제 교수가 자기가 특히 좋아하는 표현도 있죠. 예. 뭐 좋아한다기보다 선호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 어떤 분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어쩌고, 예? 어떤 분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어떤 분은 사회적 타당성 이런 법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법원 관련 시험도 보니까 다양하게 표현하죠. 이것들 다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15번의 2번 지문 다시 보면요.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도 당사자가 무효를 알고 추인했을 때는 효력이 있다는데 여러분 이런 절대적 무효는 절대로 추인할 수 없습니다. 자, 3번. 근데 불공정한 법률행위 있잖아요. 폭력행위. 그것은 무효. 자, 그건 여러분 이것 좀 조심하셔야 돼.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요. 자, 무효행위의 추인이 허용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이제 무효인데, 절대적 무효인데. 자, 무효행위의 추인.
7조 무효행위의 추인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무효행위의 전환은 허용된다. 138조죠. 무효행위 전환이. 자, 이것은 허용된다. 조문이 몇 조냐가 모르셔도 되고, 그건 시험 나오는 게 아니니까. 무효행위의 추인은 허용되지 않아도 무효행위의 전환은 허용된다. 이건 시험 잘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이 표현. 그러니까, 절대적 무효니까 절대로 추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전환. 이 전환이 여러분 어떤 사안이었어요? 재개발 구역의 알박기 사건이죠. 알박기. 그러니까 이제 갑이 이제 요 재개발 구역 안에 이제 그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고 을이 사업자, 사업 시행자라 하잖아요. 사업 시행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알박기 해갖고 이제 계속 협조를 하지 않으니까 매도 절차에 따르질 않으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뭐 동의서도 써주지 않고 막 이러니까 사업이 계속 지연됨으로써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을이 갑의 요구대로 결국 이제 갑이 요구하는 대로 계약을 했는데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것이 폭리라는 거예요.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다. 그래서 당연히 이 매매 계약은 104조에서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시세에 비해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계약을 했단 말이죠. 어쩔 수 없이. 시행자가 끌려갔다는 얘기네요. 갑한테, 매도인한테. 자, 그런데 그러면 이건 당연히 이제 104조 적용돼서 무효가 된다. 그러면 무효가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원위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다시 원위치. 그럼 또 시행자는 계속적인 사업 지연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또 계속적인 손해가 계속적으로 또 눈덩이처럼 불어나니 사실은 이건 그야말로 실익이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무효행위의 추인은 인정 안 돼도 전환은 인정된다. 전환. 그러니까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A 요건으로서 무효이지만 B 요건으로 돌림으로써 유효항수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무효행위의 전환. 예. 그래서 적절한 가격으로 다시 금액 조정을 해갖고요, 무효행위의 전환을 해서 다시 이렇게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업을 계속 그런 시행했다. 뭐 이렇게 여러분. 근데 그런 그 사례가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건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무효행위의 추인이냐 전환이냐 단어 딱 한 글자 차이로 OX 판단 달라집니다. 네. 자, 또 어딘가에 보일 겁니다. 아마도. 지금 몇 번 하다가 여러분 2번 지문이었죠. 2번.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2번 103조나 104조 위반은요. 추인할 수 없습니다. 무효행위 추인 안 되고요. 3번 나왔네요. 여러분. 매매계약이 매매대금의 과다로 인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당사 쌍방이 그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에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된다. 이게 바로 뭐예요? 무효행위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무효행위의 전환. 그렇게 인정되더라도 그 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없다. 틀렸어요. 무효행위의 전환은 가능하다. 가능하다. 네. 성립할 수 없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자, 4번이 뭐예요? 4번.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장을 허위 의사표를 통해서 가장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됐을 때 총 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 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제인은 일단 선의의 제3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 네, 파산관제. 네, 선의의 제3자라고 볼 수 없다. 자, 그래서 옳고 정답이고요. 예, 됐습니다. 자, 이제 좀 쭉 넘어가시죠. 여러분, 111페이지 보시면은 111페이지에 3번 문제 보면 자 1번 가장 옳지 않은 것이 있는데 1번 민법 제109조 1항 단서는 의사표시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이 표의자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 이 키워드 그러니까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고 단 표의자의 중과실일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일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네. 그렇습니다. 취소하지 못한다. 그런데 표의자가 아무리 중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상대방이 표의자의 그러한 착오를 알고서 악용, 즉 이용하려는 이러한 경우 이 경우에는요. 이용한 경우 이 경우에는 아무리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 1번 지문의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도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표의자는 의사표시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라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용했을 때는 그것을 악용했을 때는요. 이용 내지 그것에 편성해서 이용 내지 악용을 했을 때는 이때는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더라 하더라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정답. 그 다음에 여러분 그 3번 지문 한번 볼까요? 3번. 부동산 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 자, 그 체크하셔야 돼요. 시세, 시가 착오. 시가에 관한 착오는 중요분의 착오로 보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가에 관한 착오는 중요분으로 착오로 보지 않는다. 예, 토지의 뭐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이 돼요. 중요분의 착오. 토지의 현황, 경계 이런 것에 착오를 했을 때는 중요분의 착오. 그런데 시세에 관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만약에 시세 착오를 했다. 그래서 나중에 취소할 수 있냐? 취소 못하니까 시세 파악은 스스로 잘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4번 문제가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 9급 문제인데요. 근데 지문 딱 보니까 좀 약간 까다로운 지문이 보입니다. 자, 1번은 뭐 아까 봤던 거죠. 우리가 법률행위 중요분의 착오에 동기의 착오.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중요분의 착오가 아닌데 그 동기가 표시됐을 때 또는 상대방이 알고 있을 때는 중요분의 착오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동기가 표시되기만 하면 되지 그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는 갖출 필요 없다 그랬죠. 그래서 바로 그 1번은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옳은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지문이 뭐냐. 착오로 인해서 자 이겁니다 여러분. 2번 지문이 뭐냐. 2번 갑의 친구 병이 자기 친구 갑을 위해서 보증을 썼어요. 자, 채권자 앞으로 이제 보증을 섰는데 보증은 원래 채무자, 보증인, 채권자라고 이렇게 됐을 때 보증은 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의 계약이죠. 그래서 자기 친구를 하자고요. 친구 채무자인데 얘가 채권자고요. 보증을 썼는데 갑의 재산에 가압류가 없다고 생각하고 가압류가 없다고 믿고 보증을 서줬거든. 근데 알고 봤더니 갑의 재산에 어떤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더란 얘기죠. 아 그러면 나는 내 친구 채무자의 재산은 막 깨끗하다. 그러니까 내 보증 서줘도 뭐 문제가 없겠다 생각하고 세줬는데 알고 봤더니 가압류 등기가 설정 딱 돼 있었고요. 그럼 이건 착오죠. 그럼 취소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 등기가 있긴 있어도 무효더라. 이 등기가 있어도 효력 없는 등기더라. 근데 이게 도대체 왜 이 사례를 왜 들었습니까? 이게 바로 그 2번 지문 판례입니다. 착오로 인하여, 여러분 보실래요? 2번 지문 보십시오.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이게 판례에 뭐라 되냐면, 착오를 일으켰는데, 표의자에게 무슨이란 말, 무슨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것이라면, 이때는 법률행위의 중요분의 착오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시했어요. 그러니까, 가압류가 없다고 믿고 보증을 썼는데, 그것이 무효인 등기더란 거죠. 이런 경우에는 착오를 일으키긴 일으켰지만 이 착오자에게 즉 보증인에게 특별히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경제적 불이익이 없을 때는 중요분의 착오로 볼 수 없다. 결론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얘기입니다. 결론은 중요분의 착오가 아니니까 결론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그 부분은 해설에 좀 해설에 밑에 나와 있지만, 자, 2번.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요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X.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중요분의 착오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반대로. 2번. 그 다음에 3번이 여러분,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에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인 것임을 알아 그 발생을 얘기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표의자의 심리 상태, 인식과 대조의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착오로 다룰 수 없다. 참 어렵죠. 참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네. 인 착오로 다룰 수 없다. 네, 중요분의 착오로 보지 않는다. 자, 지금 이 사안은 이게 지금 밑에 판례가
3번. 착오의 의미 및 미필적 인식에 기초한 단순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착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게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면 이 사례를 들으셔야 이게 납득이 되어질 겁니다. 아마 갑이 을의 임야를 매수했어요. 실제 이제 사실관계가 을의 임야를 얘가 매수해서 매수인입니다. 얘가 매도인이고 매수를 했는데 이 갑의 생각은요. 지금 이 임야를 매입해 갖고 여기다 공장 건설을 목적으로 했어요. 공장을 지을 것을 이제 목적으로 했는데 매입 당시에 용도 지역이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관리 지역으로. 근데 여러분 공부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국토는 이렇게 국토가 이렇게 있으면 가는 지역에 그 기능과 어떤 뭐 적성에 맞는 한정된 용도라는 것을 딱 지정해 두거든요. 공법상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공법이 있죠. 그런 일명 줄여서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을 지정하는데 대한민국 국토는 크게 용도지역을 어떻게 나누냐면 도, 관, 농자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나누거든요.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나눕니다. 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뭐 마산, 울산, 춘천 이건 이제 도시지역이 되겠죠. 도시적 인근에 주로 관리지역이 되고, 그다음 뭐 평야지대라든가 이게 산림지대, 농림지역이 되고요. 그다음 주로 이제 그 국립공원, 도립공원 이런 뭐 설악산, 지리산, 오대산, 한라산 이런 또 뭐 남해안, 한려수도 이런 절경을 이루는 뭐 그런 지역들 있잖아요. 그럼 생태계라든가 문화재 이런 것들을 보호해야 될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지정돼 있거든요. 자.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런 것 사실 전혀 여러분 듣고 홀리셔도 되는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지정이 될 때부터 세분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이제 관리지역 하면 이게 세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획관리지역은 개발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게 도시 외곽 지역이지만 가장 도시적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음으로써 뭐 토지에 대한 어떤 투자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가장 유력한 투자지라고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아직은 도시지역은 아니지만 앞으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죠. 그러나 반면에 이제 보전관리지역 이런 지역은요. 관리지역은 관리지역이라도 원래 관리지역이 보전과 개발의 양면성을 가진 지역입니다. 이게 도시는 개발이고 농림은 보전이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인데 관리는 보전 개발의 양면성을 가졌거든요. 근데 세분된 용도 지역에 따라서 또 상황이 달라져. 보전 관리나 생산 관리는 보전이 위주입니다. 개발이 거의 안 돼. 특히 개발 안 되는 건 보전 관리입니다. 근데 계획 관리는 개발 가능성을 주로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이게 여러분 한번 들어보셔야 이 판례가 이 사례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제가 굳이 이렇게 나열한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 아까운 시간에.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자, 한번 들어보시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이 갑이 이제 을로부터 임야를 이렇게 매수해서 공장 지을 것을 목적으로 매입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지 세분 지정이 안 돼 있었어요. 매수했어요. 그런데 갑은 당연히 뭐라고 생각했냐. 분명히 이거 공장 지을 수 있는, 계획 관리 지역이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매입을 했는데 나중에 이게 세분됐는데 어떻게 돼버렸죠? 여러분 느낌 오죠? 뭐가 됐을까요? 보전관리지역이 돼버려요. 자기가 의혹한 공장 일체 설치할 수 없는 보전관리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이랍니다.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돼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럼 갑은 이제 나 착오다. 나는 사실 앞으로 계획관리가 될 줄 알았더니 나 보전관리로 될 줄 꿈에도 생각 못했다. 그러니까 난 착오를 했으니까 나 이거 취소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취소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판례가 취소하지 못했다. 이거는요. 바로 이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장래에 대한 어떤 단순한 기대에 불과했다는 거죠. 계획관리가 될 것이라는 장래에 대한 단순한 기대에 불과했고 설사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서 그것이 중요분의 착오로 볼 수 있느냐. 중요분의 착오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럼 결론 말씀드렸죠.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게 바로 3번 질문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대단히 어려워요. 네, 여러분 한번
지문 한 번만 더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 보시죠. 4번. 착오에 의한 의사, 그러니까 이제 설명하고 이제 3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3번 한 번만 더. 표의자가 그 3번 지문.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에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은 경우, 무슨 뜻인지 느낌 옵니까? 계획 관리가 될 것이다 라고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 이때는 표의자의 심리 상태의 인식과 대조에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응? 이건 의사표시 불일치로 보지 않아서 볼 수가 없어. 착오로 다룰 수가 없다. 특히 중요분의 착오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이제 됐죠? 그 다음 4번입니다. 그러니까 9급 시험 수준으로는, 그죠? 물론 판례를 그대로 따서 판결 요지를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겠지만 사실은 그 내부적인 사실관계는 굉장히 까다로운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4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취소할 수 없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하면 표의자의 지금이나 행위의 종류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한다. 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 제가 단적인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평하고 채권미터를 착오를 했다. 만약에 그건 여러분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상을 해서 만약에 그런다면 임대차와 사용대차를 착오를 했다. 누구 할까요? 예를 들면 뭐 법무사라는, 그럴 리는 없죠. 법무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보통의 보증 채무와 연대 보증을 착오를 했다. 이런 것은 그 사람의 직업 정도로 봤을 때는요, 중과실을 피하기가 어려워요. 중대한 과실이 될 수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비유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정도로 보시고 저는 쭉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116페이지 9번 문제, 역시 착오 문제인데, 자, 1번 한번 볼까요? 자, 법원 행시 문제 1번. 법령의 내용에 중요분의 착오가 있더라도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할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뭐 이거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 2번 지문 이거 조심해야 돼. 2번 지문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자, 매도인 그냥 매수인 이렇게 할게요. 근데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중도금 지급 채무를 불이행했습니다. 계약하고, 매매 계약하고, 계약금까지는 계약금 당연히 치르는데 중도금 지급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매도인으로부터 뭘 당했어요? 해제를 당했단 말이에요. 해제. 채무 불이행에 따라, 이행지체에 따라 해제를 당했어요. 그럼 뭐 당합니까?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즉 다시 말해서 해제하고 이어서 손해배상 청구는 여러분 앞으로 손배권이라고 줄여서 좀 표현할게요. 손해배상 청구권 줄여서 손배권 그러겠습니다. 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당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 가만히 보니까 이 매매계약에 자신의 뭐가 있더라? 착오가 있더라. 또 중요분의 착오가 있더라. 그럼 중요분 착오를 이유해서 을은 갑을 상대로 해서 착오로 인한 무엇을 할 수 있다?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실익이 뭐가 있냐? 을의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자신의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당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을 다소 그 손해배상을 좀 상쇄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구별 실익이. 을은 갑을 상대로 해서 착오가 있을 때는 착오 취소를 하고, 취소를 하게 되면 뭐 청구합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손해배상 채무를 다소 그것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런 실익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2번 지문을 읽겠습니다. 원래는 지문 읽고 설명하고 또 지문 한 번 더 읽어서 확인 작업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지문도 뭐 만만치 않잖아요. 지문 길이가.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설명부터 먼저 해버리고 지문 보는 경우도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저는 시간을 아끼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여러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2번 지문 읽겠습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의, 자,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면 위 매매계약은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까지는 좋네요. 그 후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매수인은 착오가 있을 때는 착오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2번 틀리고 정답. 그 다음 3번. 3번 중복. 시가에 관한 착오는 중요물의 착오라고 볼 수 없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4번도 중복. 4번도 중복. 중복. 앞에서 몇 번 했던 거, 이 소리입니다. 왜 동기의 착오, 그 동기가 표시되기만 하면 되지, 굳이 그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기라는 합의까지 갖출 필요는 없다. 자,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지문. 5번 지문 좀 보세요. 여러분, 사실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2번과 5번 지문 때문에 이걸 건드린, 이 문제를 푸는 겁니다, 여러분. 자, 화해계약은요.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합니다. 네.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당사자 자격의 착오가 있거나 당사자 자격의 착오가 있거나 분쟁 이외 사항의 착오가 있을 때는 이때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그러나 당사자 자격 또는 화해 목적인 분쟁 이외 사항의 착오가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5번 지금 뭐라고 그러세요? 화해 계약은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 목적인 분쟁 이외상의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데 그 착오가 있는 때가 아닌 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한 바퀴 비틀었죠, 여러분?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화해 계약은 원칙적으로 취소하지 못한다는 그 지문입니다. 다만 자격의 착오예요. 채권자, 채무자가 열심히 화해를 했거든. 근데 알고 봤더니 한 사람이 채무자가 아니야. 자기가 채무자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이건 자격의 착오거든. 알고 봤더니 여러분 들으시면 참 어이없이 들리겠지만은 그런 사건도 있거든요. 열심히 둘이 다투다가 화해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한 사람이 이번엔 채권자가 아니야. 또는 한 사람이 채무자가 아니야. 이런 경우는 당사자 자격의 착오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취소할 수 있어요. 아무리 화해했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고요. 그다음 분쟁 이외 사항의 착오가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는 소리가 뭘까요? 뭐 간단한 예로 교통사고 발생해가지고 화해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합의 왔다 그러지만 이제 그게 우리가 민법상으로는 이제 화해를 했다. 화해 계약. 딱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상 그 피해자에게는 예기치 못한 후유 장애가 발생이 됐어요. 그로부터 얼마 후 교통사고 딱 당해서 처음에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걷기도 하고, 아주 심각한 줄 모르는데, 갑자기 그로부터 일주일 뒤, 갑자기 그냥 식물인간 상태로 빠지는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후유장애라는 것이 대단히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후유장애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합의를,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 사항에 착오가 있을 때는 이때는 취소할 수 있다. 자,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118페이지로 넘어가면 그게 12번 문제도 말이죠. 12번 문제도 거의 지금 중복된 문제거든, 지문들이. 그 2번 지문 굉장히 길잖아요. 그 2번 지문도 마지막에 보시면 뭐 세 번째 줄, 밑에 세 번째 줄 보면 어떤 상해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얘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표의자의 심리 상태 인식과 대주에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착오로 다룰 수 없다. 이게 방금 이거 아까 보전관리, 계획관리, 생산관리지역 뭐 이런 용도지역 설명드리면서 했던 설명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될 것으로 믿고 그 임야를 매입해서 공장 지으려고 했는데 보전관리지역으로 결정됨으로써 자기가 의혹한 공장은 일체 지을 수 없게 되었다. 자, 이런 것은 중요분의 착오를 들어 취소하지는 못한다. 아까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봅니다. 119페이지 밑에 보시면 사기 강박에 한 의사표시 1번을 보시면요. 사기 강박에 한 의사표시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했는데 기억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잖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 그러면 이 유동적 무효가 뭐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하면 이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자 또는 그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자는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면 이것을 어떻게 보냐? 관련법에서는 그 사법상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다라고, 즉 효력이 없는 무효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효력이 발생되지 않다. 그러나 이제 우리 대법원 판례는 유동적 무효로 판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큰 부담 없이 들어주십시오. 일단 무허가 계약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사전 허가권자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 순간 바로 확정적 무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유동적 무효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 만약에 이 갑과 을이라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애초부터 허가제 제도 자체를 위배하거나 잠탈할 것을 목적으로 했을 때, 위배 내지 잠탈, 참 판례가 엄청 딱딱한 용어를 썼죠. 허가제 제도 자체를 정면에서 위반하거나 또는 잠탈, 이것은 피해간다는, 물 밑에 잠겨서 피해간다는 뜻인데, 위배 내지 잠탈할 것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확정적 무효로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비록 무허가 계약을 체결했지만 사실은 인식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계약서부터 먼저 쓰고 허가 받으러 가는 건지, 허가 먼저 받아서 계약해야 되는 건지 이 순서 잘 모르는 경우가 진짜로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투기성은 없어요. 두 사람이 뭐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데 제도 자체를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냥 계약서부터 먼저 써버렸어요. 그것도 일단 무허가 계약이거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사후에나마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했을 때는, 허가를 받는다는 것을 정지 조건이라고 합니다.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되는 것을 조건을 정지 조건이라 하죠. 그래서 사후에나마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는다는 조건이 성취되면 정지 조건으로 하여 계약 체결 당시로 소급해서 유효항수로 해줍니다. 만약에 뒤늦게나마 허가 신청해서 허가 받으면, 시장군수구청장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는다면 소급해서 유효항수로 확정을 시켜줘요. 그래서 무허가 계약을 체결했을 그 당시에는 무효다, 유효다 말할 수 없는 어떤 상태에 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는 판결이 되겠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일단 무허가 계약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무허가 계약을 체결했다 해서 바로 확정적 무효로 보지 아니하고 확정적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소급해서 유효한 계약이 될 수도 있으니 무허가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에는 유효다 무효다 말할 수 없는 어떤 상태에 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판례들이 시험 문제에 참 자주 나왔는데요. 각종 시험에. 요즘 많이 뜸해졌죠. 요즘은 힘이 많이 빠졌죠. 출제 나오는 그 빈도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로 쭉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있다 하더라도 그 원인된 그 매매 계약 자체에 뭐가 있다면요. 뭐 사기나 강박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 당사자는요. 취소권을 행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을 때는요. 서로 간에 허가 절차 협력 청구권이 발생되거든요. 지금이라도 우리 허가 신청하러 가자라고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허가 절차 협력 청구권이라는 게 것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소송으로서 구할 수도 있어요. 소송으로서 서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소송으로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원인된 그 매매계약 자체에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 비통착상 이런 원인이 있다면요. 그 원인을 근거로 해서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일단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그 1번 문제의 답이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으니까 기억을 보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잖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에 관하여 사기 또는 강박에 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사기나 강박이 있었다면 취소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니은 매도인의 피용자가 기망. 자, 이건 읽기 전에 이것부터 먼저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것부터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이건 대리에 가면 다시 나오겠지만 만약에 갑의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사기를 쳤어요. 대리인이 만약에 상대방의 사기를 치죠. 사기 내지는 강박. 뭐 주로 이제 시험 물어볼 때는 사기로 나오지만은 사기 강박 뭐 무엇이든 관계없어요. 사기 강박해서 사기를 해서 매매계약 체결했다.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 사기 당한 병은 갑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갑이 뭐예요? 본인이거든. 본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에 잘 나오죠.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어때요? X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를 치죠.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치면요. 이건 본인이 직접 사기를 친 거라고 똑같이 취급합니다. 그죠? 똑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기억하고 이해를 해야 되느냐면 이해하고 기억을 해야 되느냐. 대리인의 행동은 곧 본인의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대리인과 본인은 몸은 따로 떨어져 있지만 몸은 분리되어 있지만 예? 같은 동체다. 예? 일심동체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치면 본인이 직접 치는 거하고 똑같이 되는 것이니까 상대방은 본인을 향하여 본인의 악의고 하시는 거 따질 필요 없이 바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예, 기억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이게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 을이 대리인으로 나오지 않고요. 갑의 피용자로 나오면 피용자. 그럼 피용자라는 소리는 을이 피용자라는 얘기는 갑이 반면에 뭐란 얘기입니까? 사용자라는 얘기 아니야. 사용자. 그러면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 피용자가 만약에 상대방에게 사기를 쳤다. 사기를 치면요. 이때는 뭐냐면 사용자가 본인 갑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이것은요. 110조 2항이 제3자에 한 사기강박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대리인이 상대방 사기치면 이건 110조 2항이 아니라 1항 상대방에 한 직접적 사기강박이 적용되는 거예요. 헷갈리죠? 두 개 잘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잘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은 일반적 시험에서는 이걸 출제를 잘 하고 여기까지는 잘 안 물어보지만 여러분 시험은 어떻게든 그죠? 까다롭게 치밀하게 까다롭게 들어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충분히 기억을 두 개 다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라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지금 니은, 자, 지금 119페이지 보고 계신데, 제일 밑에 니은 다시 읽자고요. 매도인의 피용자. 자, 뭐가 나와서 이번에는 이쪽으로 나와, 이쪽. 매도인의 피용자가 기망행위라여 계약이 체결된 것. 매수인은 매도인이 그 피용자의 기망행위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여러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를 줄이면 뭐가 돼요? 선의무과실. 여러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가 뭐예요? 선의무과실 아닙니까? 또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어때요? X. 피용자가 상대방을 기망했을 때 이 사용자가 악의 또는 과실 때 취소할 수 있다 했으니까 반대로 악의 또는 과실을 정반대로 뒤집으면 어떻게 돼? 선의 앤드 무과실이죠. 선의 그리고 무과실. 그때는 취소 못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당연히. 자, 틀려. 디귿. 사기나 강박으로 인하여 상속 포기를 하였더라도 법정 상속 포기 기간이 경관 후에는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여러분, 사기나 강박을 당해가지고 상속 포기를 했다 하더라도 이건요, 법정 상속 포기 기간이 경관 후에도 취소할 수 있다. 라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예, 태도고 조심해야 돼. 자, 이건 해설의 밑줄 좀 치고 가시죠. 제일 밑으로 내려갑니다. 해설 제일 밑에 보시면 주 하고 나와 있는데 주, 그 두 번째 줄 끝에. 끝에 밑줄 치세요. 자, 형광펜으로 줄 칩니다. 두 줄밖에 안 됩니다. 자, 포기를 사기나 착오에 의해서 한 경우에는 법정 상속 기간 이후에도 취소할 수 있다. 줄 쳐두시기 바랍니다. 자, 줄 쳐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자, 리얼입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망에서 타인의 물건을 매도인의 것으로 알고 매수 의사 표시를 했을 때 타인의 물건임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아니했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을 때는 매수인의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네, 맞고요. 미음, 화해 계약이 사기로 해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도 민법 110조에 따라서 취소할 수 있다. 네, 좋습니다. 네, 리얼 미음이 옳은 지문이 되겠네요. 네,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3번, 자, 오른쪽 페이지 밑에 3번 문제 체크해 두시고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설명 대부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꼭 좀 보고 가야 되느냐면, 4번 지문, 자, 3번 문제 여러분 체크를 해 두시고 풀어 주십시오. 근데 다른 것들은 뭐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없다기보다 여러분이 보시면 뭐 해결이 되는데요. 뭐냐면 그 4번 지문 내려가면 강박의 정도가 극심해서, 자, 여러분, 자, 강박의 정도가 극심해서 표의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될 정도에 이르렀다. 이건 여러분 뭐냐면 강박은 취소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예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표의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잃을 정도로 이르렀다. 박탈 정도에 이르렀다. 이것은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처리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공포심이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요. 12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5번 지금 5번이 틀린 거 골라라의 정답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제 5번이 이게 어떤 사안이냐. 또 여러분 이해를 이게 어떤 사실 관계가 어떤 상황이었냐라고 또 들어주시면 이해가 빨라진다는 말 자꾸 하죠. 어떤 상황이냐면 이 동네 부동산 중개업자인데요. 이 중개업자 병이 갑을 기망해 갖고요. 갑을 기망해서 그 주택의 분양 계약, 분양을 받게 했습니다. 이제 갑이 사기당한 이 사람이 이제 수분양자고, 분양받은 사람이고, 여기는 이제 분양자입니다. 뭐, 분양자. 또 이제 빌라 같은 거 이제 짓는 업자고요. 병은 그 동네 중개업자인데, 갑을 이제 좀 기망해, 속여가지고, 이 분양을 받게 했어요. 그 사실은 이제 갑이 알고, 갑이, 여러분, 이럴 때는 제3자에 의한 사기니까, 이 기망을 이쯤에다가 쓴 게 낫겠죠. 자,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 110조 제2항이니까 이 수분양자 갑이 취소하려면 누구를 상대해야 됩니까? 분양자를 상대해야 되겠죠? 분양자의 뭐 또는 뭐를 증명하여 악의 또는 과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증명 책임 한번 일괄적으로 정리 한번 해드리겠다 했습니다. 칠판에 그림을 그려서 쭉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지금은 큰 부담 가지지 말고 들으셔도 됩니다. 자,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에 의해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를 했죠. 이때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일 때 하나여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렇죠? 물론 이 상대방의 악의 과실은 표의자가 증명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판례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갑이 그러면 이럴 때 취소권 행사의 상대방은 누굽니까? 을이죠. 취소는 을한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기는 동시에, 사기나 강박은 동시에 불법 행위를 동시에 성립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이고요. 물론 앞에 1번 지문은 여러분 뭐냐면요. 이렇게 사기가 동시에 불법 행위를 성립시킬 때 사기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것은 병존하여 이게 병존하는 것이지만 채권자는 어느 것이라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중첩적으로 행사는 못한다. 그게 1번 지문이거든요. 1번 지문인데 지금 그 문제 1번 앞에 페이지에 1번 지문인데요. 맞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5번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갑이 병한테 그러니까 불법행위에 가해자는 병이고 취소의 상대방은 을이거든. 그러면 갑이 병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손배권,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갑이 이 분양자를 상대로 해서 악유과실을 이유로 해서 취소권을 먼저 선행해야 되느냐. 이걸 꼭 해야지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이 판례는 반드시 그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취소 안 하고도 이거 안 하고도 갑이 병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이 판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갑이 이거 병한테 뭐 병으로부터 사기당해서 손해를 좀 입었는데 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분양자와의 분양계약을 취소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갑에게는 또 다른 불이익이 또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아이들 지금 취약 다 시켜놨는데 분양계약도 취소하고 또 이사 가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이삿짐 빼가지고 또 이사 가야죠. 아이들 또 전학시켜야 되죠. 뭐 부수적인 어떤 뭐 골치 아픈 문제가 한두 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쉽게 이해되시죠? 갑이 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하기 위해서 굳이 을과의 매매계약을 분양계약을 취소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5번 지문입니다. 제3자에 의한 사기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나 취소를 하지 않고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랬는데 취소하지 않고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5번 틀리고 정답입니다, 여러분. 네, 자, 4번 문제도 당연히 체크해 두시고요. 여러분이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4번 문제는
뭐 중복된 지문들이 좀 많네요, 그죠? 지문들이 많고. 그 4번 지문, 4번 문제의 4번 지문,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 강발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으나 까지 잘 아는 건데, 상대방의 대리인의 사기 강발, 여기서 상대방이라는 것이 방금 지워졌는데, 이 병의 입장에서 보면 상대방이 누구예요? 갑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갑의 대리인 등, 예? 이 본인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 강박은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 갑의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 강박한 경우에는 110조 1항이지 2항이 적용되는 게 아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네. 네. 그래서 그 4번이 옳은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그 5번. 자, 5번 지문이 이게 이제, 진심과 진의는 구별해야 된다는 판례인데요. 이것은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